포항 쪽에 더럽나 왜? 무슨 컵이 있다면 무슨 안 사놓잖아. 이거 우리 통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구분해야 된다는 소비자 자체들의 문제 제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꼭 먹을 수 있다 없다를 규정하는 건 아니라고 하니 일단 드셔도 되지 않을까. 너무 2년 지났어. 2년 전. 역사를 하나의 선이라고 생각한다면 1차원, 2차원, 3차원 이 개념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의 개념을 설명하는 건데 역사를 하나의 선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점은 하나의 점이 되겠죠. 그 점 구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상황, 그 시기만 보는 편협된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있기까지는 내일을 지향하는 성격과 어제가 만들어낸 속성들이 같이 버무려진 결과물이 오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이 또 내일은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겠고 또 이 교재가 만들어질 당시와 비교했을 때 지금 세계 경제 신자유주의는 뼈대 구조는 그대로 두고 있는데 이 매우 이 풍성한 가지와 잎과 꽃은 다른 형태로 또 변형되어서 또 막 더 풍성해져 있는 어떤 이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또다시 형태 변화를 하는 과정의 과도기겠죠. 더 혼란스러운 어떤 그런 조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이 개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들어가면서 더 중요한 것은 그럼 이 신자유주의를 우리가 분석하고 조망하는 어떤 그 토대 틀 속에서 오늘의 자본주의를 어떻게 해석하고 또 이 자본주의는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이런 어떤 학습들을 같이 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목표가 4개가 있습니다. 저부터 해서 우리 남청 동지 쪽 제가 쭉 시계 방향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화의 여러 측면을 총체적으로 살펴본다. 인류 세계화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본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핵심을 파악한다. 대안적 세계화를 생각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른다. 네. 세계화 나와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세계화를 살고 있습니다. 여기 실습표에 내한테 해당되면 네모 안에 체크 표시, 해당되지 않으면 건너뛰고 한 2, 3분 정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하게 살고 있는 제가 세계화 얘기할 때 자주 하는 얘기인데 와이프랑 장보러 갔는데 세네갈 갈치가 있는 거예요. 와이프한테 물어봤어요. 세네갈이 어디 붙은 나라고? 몰라 이러더라고. 근데 우리는 밥상 위에 옛날에는 기껏해야 월남갈치 그래가지고 엄청 두껍고 막 안에 막 뼈 같은 데서 갈치가 이게 육식 물고기라서 사람 이빨이 다 그러면서 막 어릴 때 막 그런 장난치면서 기껏해야 뭐 월남갈 베트남 갈치 정도 봤다면 지금은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는 세네갈 갈치. 유럽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데 고등어는 주로 우리가 먹는 고등어는 노르웨이 고등어가 제일 많죠. 이런 시대입니다. 자, 뭘까요? 밥을 먹으면 이제 커피를 마시고 어느 나라에서 온 커피일까요? 이집트, 케냐, 콩고. 우리 공무원노조에서는 어디 콩 쓰십니까? 사장님은 저거 어디 거예요? 브라질. 네. 콩 어디 거예요? 여기요? 브라질. 브라질 거예요? 브라질 갔다 와보신 분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버스나 승용차 어디서 온 휘발유? 지금 호르주만 해협이 봉쇄돼서 지금 기름값 계속 올라서 지금 다들 죽을 마실 텐데 그쪽에서 온 기름 제일 많이 썼겠죠. 우리나라에서 쓰는 소비하는 석유의 80% 이상을 중동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들여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나머지는 미국의 텍사스 중진유라든지 뭐 나머지 산업용 석유들도 들어옵니다만 절대적인 양이
이란 가보신 분 아마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나라 회사, 우리는 뭐 다들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없습니다만은 지금은 외국계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 굉장히 많고 또 약간 외국계 회사 다니면 나는 외국계 전 투자회사 다닌다는 게 약간 프라이드처럼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퇴근에 술도 덜 한잔하는데 어느 나라 무슨 술? 주로 우리는 어느 나라까지 다양한 세계 각국의 술을 마실 만큼 여유롭진 않은 것 같은데 술을 어느 나라 쌀로 만드는지 그게 아 그런가요? 예. 베트남 쌀로 수정도 저거 우리나라 저거 베트남 쌀로 이 소주나 다른 소주는 고구마 아닙니까? 수정 자체가 고구마 수정자네. 그게 너무 수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입산 고구마. 예.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이 세계화에 반대하는 어떤 그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개념과 무관하게 우리나라에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신토부리 이런 게 굉장히 좀 의식적으로 만들어낸 뭐 이런 어떤 그러니까 나쁜 목적은 아니지만 그런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포니카 계열의 쌀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쌀이 세계 최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 이런 데서 생산하는 쌀이 밥맛도 훨씬 좋고 또 밥의 그 신선도가 유지되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자포니카 이 벽시보다 훨씬 더 오래 간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개발도상국 주의를 계속 가지면서 WTO 쌀 개방을 계속 막아서 이제 그렇지. 근데 지금 이제 또 미국 쌀도 들어오잖아요, 우리나라에. 이 알랑미라고 불렀던 동남아의 이기작하는 쌀들은 이게 이 벽시가 종이 길쭉하고 이 찰기가 별로 없어서 불면 날아간다고 베트남 안남 지방에서 생산된 쌀이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걸 이제 안남 지방을 알랑미 이렇게 불렀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 벽시보다 훨씬 더 좋은 품종의 나라들이 다 완전 개방하게 되면은 과거 우리 밀이 전후 300원조 밀과 설탕 사카린과 그 다음에 면화 이 세 가지 300원조를 하면서 밀 농사가 완전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거의 멸종하다시피 했다가 지금 다시 우리 밀 복원하기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 쌀도 이 농업도 지금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하나로 굉장히 깊숙이 들어있기 때문에 멸종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여기 항목들 보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나는 그냥 하루하루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포항시에서 상주시에서 또 어디 경주시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사실은 세계화의 한가운데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는 것을 실습을 통해 살펴봤고요. 영상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세계화의 구체적인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친숙하게 우리 일상에서 봤던 이 기업이 실제로 세계화 속에서 어떤 이 자본 구조를 띠고 있는지를 영상 하나 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들은 좀 허전합니다. 왜? 배달이 빠졌으니까요. 우리 민족이라면 달랐겠죠. 이렇게 불바두의 식사에 치킨이 빠질 리 없고 짜장면은 벌써 도착했겠죠. 밤잠보다 밤참이 많은 민족, 배달로 나라를 구한 민족, 사시사철 천지사방 부처지야.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아따 말잘 타네. 도시는 의미 없는 전단지로 가득해요. 딱 하나가 모자란다고 쿠폰. 다 먹고 싶은데 어떡하죠? 똑바르세요. 아직도 전단지냐? 내가 다 정리해줄게. 이제 뭘로 시키죠? 배달의 민족. 다이어트는 끝이고 국산 꼴뚜기 다리 10개 사진 리뷰를 확인해야 해. 치킨 먹을 거 있죠? 깐풍기 시킬 수 있었대.
그것을 걸어먹겠다고 평생 고통이나 먹으래. 이 집이 진짜였어. 무슨 말인지 알아? 식전이지. 우리 익히 잘 알고 있는 배달의 민족 광고죠. 많이들 시켜 드시죠. 우리나라 대표 이 식음료 배달 어플이지 않습니까? 이 배달의 민족의 기업 경영 구조 역사를 살펴보면요, 2010년에 세계 최초로 배달 어플, 배달 앱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 큰 자본금 없이 이 엄청나게 성장한 어떤 벤처 기업으로서 아주 이 유명세를 탔죠. 2010년에 주식회 우한 형제들이 이제 배달통을 배달의 민족으로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배달의 민족을 출시했고, 2014년 상반기에 외국계 투자기관으로부터 120억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엄청 크게 성공하게 되죠. 그 다음에 2012년 6월 요기요는 독일의 온라인 음식 주문 서비스 기업 딜리버리 히어로 RGP 코리아, 요 밑에 RPG 되는 게 오타입니다. RGP 코리아, RPG 코리아는 건설회사인데 아마 교재 작성하면서 잘못 못하는 것 같습니다. RGP 코리아가 서비스를 시작하고, 요게 이제 배달통이 딜리버리 히어로에 흡수합병되면서 실제로는 RGP 코리아가 요기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다른 독립된 어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의 자본이 지금 통합해 놓은 겁니다. 그 자본이 어디냐? 밑에 우한 형제들 주요 투자자 해가지고 밑에 보면은 MM 인베스트먼트, 스톤브리지 캐피털, 알토스 벤처스, 전부 다 그러니까 투자 회사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사이버 에이전트 골드만삭스에서 120억, 아까 저기 120억 투자 받았다는 게 여기 사이버 에이전트 같고요. 그 뒤로도 골드만삭스에서 400억을 투자해서 인수하고, 그 다음에 저스트이트 또는 뭐 다른 기업들 하고 있고 500억 투자 엄청나게 많이 받았네요. 지금은 현재는 주식회사 위대한 상상이라고 하는 회사에, 이것도 전부 다 해외 자본으로 이루어진 회사입니다. 거기에 요기요도 배달의 민족도 다 통합된 하나의 위대한 상상이라는 기업법인 하에 어플이 두 개가 운영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매일 접한 어떤 이런 아주 친숙한 기업들도 이런 자본 구조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얼마만큼 세계화의 흐름 속에 세계화의 한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세계화를 살고 있다. 요거는 그냥 이제 이 외국인 지분 50% 이상 상장사 여기 그냥 쭉 비율만 한번 보시고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51.45%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그때 이 시기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포항 우리 김문희 주부장님, 포스코 2000년, 2001년에 걸쳐서 과거 대일 청구자금으로 경부고속도로 짓고 남는 돈으로 포항 제철소를 건설한 우리나라의 거의 뭐 민족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00년, 2001년, 2년에 걸쳐서 민영화가 추진되거든요. 지금도 방산 전방산업으로서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런 기업이지만 이 기업의 외국인 자본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대충 알고 계시나요? 저도 최근에는 잘 안 생겨있는데 저 포스코에 거의 우리나라의 굴지의 철강사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낮을 때가 한 63%, 제일 높을 때는 68% 정도 지분 비율이, 외국인 이 투자 지분 비율이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저걸 이제 더 이상 민족 기업이라고 하기가 되게 애매하죠. 해외 기업인지 우리나라 기업인지. 자, 세계화의 흐름과 또 세계화의 모순을 더 좀 여실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청바지의 일생이라는 동영상, 마지막 결말을 보면 좀 씁쓸하고 좀 서글퍼지는 영상이기도 한데 청바지의 일생 영상 하나 보고 세계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Jeans werden aus Baumwolle gemacht. Die gibt es zum Beispiel in Afrika. Mühsam zu ernten. Doch weil es auf der Welt mehr Baumwolle gibt, als man braucht, verdienen die Afrikaner fast gar nichts daran. Dann geht es ab nach China.
dort wird die Baumwolle verarbeitet. Warum die weite Reise? Auch hier wird für wenig Geld gearbeitet, denn viele Chinesen haben gar keinen Job. In China wird aus den Baumwollflocken Garn gesponnen. In Asien wird das Baumwollgarn auch gefärbt, mit chemischem Indigo aus Deutschland. Und ab geht's Richtung Westen. In Polen wird das blaue Garn zu Jeansstoff gewoben. Hier verdient man etwas mehr als in Asien, aber immer noch viel weniger als in Deutschland. Aus Europa werden alle Zutaten für die Jeans sowie Knöpfe, Nieten, Stoff und Reißverschluss auf die Philippinen geflogen. Und hier entsteht endlich die Jeans. Rasend schnell. Und, wer hätte es gedacht, für wenig Lohn. Kaum sind die Blue Jeans fertig, reisen sie wieder westwärts, zurück nach Europa. Und dort landen sie dann in euren Läden. Über 30.000 Kilometer Weltreise hat die Jeans jetzt hinter sich. Viele arme Menschen haben hart an ihr gearbeitet und wenig verdient. Nur deshalb gibt es Jeans so billig bei uns im Laden. Wer verdient denn dann an den Jeans? Die berühmten Markendesigner aus den USA. Von ihnen kommen die Entwürfe und Schnittmuster für die Markenjeans. Doch zurück nach Europa. Ist die Jeans so abgenutzt, dass sie keiner mehr tragen will, wandert sie in den Altkleidersack. Spende für die dritte Welt heißt das dann. Doch sogar hier verdient wieder jemand dran. Von den Niederlanden aus schickt man die Altkleider zurück nach Afrika. In das Land, in dem die Weltreise der Jeans begann. Die Afrikaner müssen die gespendeten Jeans bezahlen. Deutsche Second-Hand-Klamotten sind hier billiger als neue vom einheimischen Schneider. Deshalb verdient der immer weniger. Genau wie sein Kumpel, der Baumwollpflücker. Aber dessen Geschichte kennt ihr ja schon. 문화는 미국에서부터 시작됐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 확산되어 있는 청바지. 청바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청바지가 지구 곳곳을 저렇게 돌면서 수만 킬로 여정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입고 있는 사실을 좀 뭐 보면 당연히 이해는 되지만 우리 일상을 통해서 잘 인지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입던 청바지가 결국 낡고 또는 유행이 지나서 안 입게 되면은 뭐 키로에 몇백 원 해가지고 헐값에 다 모아져서 다시 그것을 최초 생산했던 노동자들에게 자기들이 받는 임금보다도 더 싼 그런 형태로 부호품으로 전달돼서 있는 이 청바지의 일생 여정이 지금의 세계화의 어떤 이 세계 시장을 순환하는 어떤 자본의 흐름의 구조로서 이해하기에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세계화의 배경 우리 한번 하나씩 계속 아까 있던 순서에서 읽어 나갈까요? 자본은 커지면 커질수록 이윤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평균 이윤율 하락 법칙. 잠깐만요. 우리 읽으면서 아까 내용들 하나하나 짚을 거는 제가 중간중간에 좀 추임새를 좀 넣을게요. 평균 이윤율이 하락되는 것은 아까 그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본금만 투여하면서 뭐가 하락된다 그랬죠? 아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자본의 유기적 구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평균 이윤율은 자본이 팽창하면 팽창할수록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앞에 내용 환기하면서 계속 읽어 나갑시다. 그에 따라 자본 간의 경쟁도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그만큼 자본 축적의 위기도 커질 수밖에 없다. 1970년대 들어 세계 자본은 심각한 축적 위기에 직면하였다. 특히 중동 전쟁은 두 차례에 걸쳐 소비 파동을 몰고 왔고 1970년대 내내 지속된 세계 경제위기는 자본의 축적 위기를 가속시켰다. 후발국 자본의 맹렬한 추격은 선진국 자본의 축적 위기를 심화시켰다. 특히 미국은 베트남 전쟁으로 인하여 상둥이 적자가 악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자본의 축적 위기가 가중되었다. 이런 국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하여 미국 자본은 세계화라는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였다. 경주의 국경선을 구부러버리고 세계를 단일 시장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 자본은 제조업 부분의 경쟁력 부진을 만회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금융자본주의를 추동하기 시작합니다. 1972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금태환 정기를 선언함으로써
그때까지 세계 자본주의 질서의 토대를 이루고 있던 브레튼 우즈 체제를 끊기 시작했다. 이어서 1976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재무장관이 자메이카 킹스턴 회의에서 변동 확률제를 채택함으로써 브레튼 우즈 체제는 완전히 허물어지게 됩니다. 이로써 초국적 금융 자본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토대가 마련된다. 1979년 영국에서 국정수판이 1980년 미국에서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그와 함께 세계화의 속도도 빨라지게 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자본시장 개방, 기업 규제 완화, 공기업 사유화, 노동시장 유연화 및 노동조합 탄압 등을 핵심 내용을 하고 있다. 1988년 11월 16일 대학가 사기장의 대치와 레이건. 예전에 특강할 때 브레튼 우즈 체제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할 때 그 브레튼 우즈는 지방입니다. 지방이고 버지니아 주에 소속되어 있는 작은 소도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국 재무장관들, 우리나라로 치면은 기재부 장관이 가서 한 27개 국가 정도가 모여서 이 체제를 이제 합의하게 되는데요. 브레튼 우즈 체제의 가장 큰 맥락은 이겁니다. 앞으로는 쳐들어가지 말고 무역하자. 그렇기 위해서 각국이 서로 다른 통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느냐. 그러면 뭐를 세계 무역의 기준 화폐로 삼을래? 기준이 되는 축이 되는 화폐를 결정하자. 뭘로 합니까? 달러로 기축 통화를. 지금 기축 통화는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만약 달러 하나만 가지고 세계 무역의 시장 규모를 감당하기에 그 화폐의 총 가치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달러, 그 다음에 유로화, 그 다음에 영국 파운드화, 그 다음 중국 위안화, 일본 엔화 등등 해가지고 기축통화가 한 10개 정도 가량 될 겁니다. 우리나라 엔화는 기축통화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계 시장에서 많이 안 알아주긴 합니다. 어쨌든 이 기축통화를 만들면서 이 달러를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이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가장 핵심은 그럼 달러 보유액에 따라서 전체 세계 시장의 헤게모니가 좌지우지 되는 거잖아요. 주도권을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국이 그럼 이제 이 달러의 양에 따라서 조절되는 것을 어떻게 이 수급 조절할 거냐. 그래서 달러의 가치를 고유하게 매기기 위해서 금하고 태환하는, 그러니까 금 1온스당 금 1온스가 몇 그램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34.5달러 해가지고 35달러 정도 가격을 책정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브레튼 우즈 체제를 통해서 세계 시장의 무역 중심으로 급속하게 편입돼 들어갔다면, 그러니까 브레튼 우즈 체제, 그러니까 정치적 협상을 내려놓고 경제적으로 달러를 기준통화로 만들어 놓고 달러 통용 은행을 만든 게 IMF와 IBRD라고 해서 국제부흥개발은행, 그다음에 이 국제통화기금 두 개 이제 이 세계 달러 은행들을 해놓고 만들어 놓고 그다음 이제 가트 체제를 계속해서 보완해 들어가면서 무역 중심의 체계를 만들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깨졌던 최초의 사건이 뭐였냐면 베트남전이었습니다. 베트남전 때문에 극심한 이제 재정 악화, 교재에 나오는 쌍둥이 적자를 보던 미국이 이제 베트남 전쟁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미국 조폐공사에서 달러를 엄청나게 많이 찍어내버린 거예요. 달러를 많이 찍어내면은 달러 전체 가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가절하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세계 각국들이 보유하고 있던 달러가 가치가 평가절하되니까 불안하잖아요. 근데 미국이 그 달러를 세계 시장에서 고유한 가치로 기축통화로 삼기 위해서 금하고 동일한 가치로 교환해줄게 금태환주의를 시했었지 않습니까? 세계 각국들이 달러 갖다 주고 금으로 내놔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미국이 바로 어떤 조치를 내립니까? 금태환주의를 폐기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고정환율이었거든요. 고정환율이었던 것을 1976년에, 그러니까 태환주의를 폐기시키자 말자 1976년에 고정환율제를 변동환율제로 이제 바꿔버립니다. 요 과정에 중동하고 이제 석유 시장을 놓고 갈등이 생기면서 1973년도에 1차 오일 쇼크, 이거는 이란하고
이란하고의 갈등으로 이란이 원유 생산을 중단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계 이 석유 시장에 파동을 일으켰던 어떤 그런 사건이었고, 이게 겨우 진정되고 수습될 즈음에 1979년도에 석유 파동이 한 번 더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우리 세계 경제사에서 아주 유명하게 회자되는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죠. 자, 1, 2차 오일 쇼크를 통해서 세계 경제가 더 이상 이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새로운 담론에 대한 필요성들이 제기가 됐었고, 이 과정에서 교재는 없지만 아주 중요한 맥락 하나를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그럼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후부터 유럽은 케인즈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복지국가의 체제로 틀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복지국가로 가는 틀을 보는 시각이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어떤 시각이 있냐면, 첫 번째는 말 그대로 그냥 뭐 약간 뭐랄까 좀 추상적이지만 애민정신 이런 거, 공익적인 거 이런 거. 그래서 공익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주면 소비 여력이 생겨서 내부 순환 구조는 더 활발해지면서 시장 경제가 활성화된다라고 하는 아주 순수 목적의 시각을 보는 경제학자들이 한 축이 있고요. 다수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꽤 많은 경제학자들이 어떻게 보냐면, 이건 역시 자본의 과잉 상태를 또 다른 형태로 표현하는 거다. 쉽게 얘기하면 장사가 잘 되던 시기다라는 거예요. 세계 전쟁이 이제 이 전쟁의 피해가 조금 추스려지고, 독일, 일본만 해도 얼마나 그랬습니까? 이 전쟁의 폐허가 됐던 국가들이 전후에, 특히 일본은 한국 전쟁을 통해서 급성장했지만 주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독일이 엄청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는 것은 자본 전체가 가지고 있는 현대 자본주의의 산업 자본주의 구조가 굉장히 많은 이윤율을 남겼다는 것이거든요. 즉 자본도 여력이 있어서 복지국가의 체제를 만드는데 같이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이지, 자본이 포화 상태에 이르기 전까지의 성장 과정의 한 측면이지 이것이 자본의 선의가 아니다 라고 보는 경제학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후자 쪽에 동의합니다. 그것이 이제 결국은 임계치에 달하면서 다시 또 다른 형태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시기가 1979년 2차 오일 쇼크를 토대로 바로 이제 미국과 영국 중심으로 경제 흐름에 큰 변화를 갖게 된 거죠. 아까 처장님께서 읽어주셨던 웬 쿠팡이 이거 인터넷에 지멋대로 창이 열리고 이거 뜨는 거, 이걸 뭘 좀 잡아야 되는데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네요. 마지막 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88년 백악관에서 대처하고 레이건하고 같이 댄스 브루스 추는 장면인데요. 1979년에 마가렛 대처, 80년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이 집권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 새롭게 시장에 자유를 부여하는, 그런데 이것은 국가와 사회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의 국가가 제도가 더 긴밀하게 작동하는 형태로 신자유주의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세계화와 노동운동 파트는 쭉 그냥 눈으로 읽고 좀 지나갈게요. 요 블록 하단에 보시면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노동운동에게 새로운 과제를 부과하고 있다. 오늘날 자본주의 국경선을 넘나들고 있지만 노동운동은 아직까지 자유롭게 국경선을 넘어들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만 설명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 무슨 날이죠? 노동절이죠. 노동절의 날짜와 이름의 변천사에 대해서 요즘에 워낙 이게 이슈가 되니까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죠? 노동절의 유래는 우리 노동절이니까 이거는 우리 공무원도 우리 각 지역 우리 대표자분들 알고 가셔야 되겠다 싶어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왜 국제노동자연대가 안 되고 있는 문제하고 연결되는지의 마지막 결론부에 같이 말씀드릴게요. 1886년 미국의 시카고였습니다. 시카고의 노동자들이 처음에는 한 10,000여 명 정도 되는 규모로 집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구했던 슬로건은 뭐였냐면 8시간 일할 권리를 달라. 당시에 미국 사회는 12시간 노동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몇 시간 노동이 기본이죠? 법제화되면. 법정 근로시간이 8시간이었습니까? 8시간을 토대로 소정 근로시간도 형성하도록 되어 있고 8시간 법정 근로시간 176시간에다가
플러스 주휴를 일하는 시간으로 환산하면 209가 되는 이런 이제 소정근로 시간이 일반적인 우리는 시대, 이게 제도적 틀로 마련되는 시대를 살고 있죠. 이때 미국은 12시간 노동이 기본이었습니다. 12시간 노동이 기본이었단 말은 그 이상도 했겠다는 얘기겠죠. 14시간, 심지어는 16시간 노동도 했던 거죠. 사람이 사는 삶이 아니었죠. 노예도 그렇게까지 일하면 죽거나 뭐 다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노동자들이 시위를 하고 8시간 일할 권리를 달라. 8시간 일하고 8시간은 좀 가족과 함께 시간도 보내고 좀 쉬고 8시간은 잠을 자야 내일의 노동이 재생산된다. 이 논리였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뭐 실수했는지 의도했는지 누군가의 명령이었는지는 역사적으로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발포를 해서 노동자 한 명이 사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시위가 이제 급속도로 확산되고 1986년 5월 1일 날 집회에서 사람이 한 명 이제 죽고 나서 시카고에서 모인 인원만 5만 명, 6만 명 이렇게 막 엄청난 인원이 모였다고 하고 전국적으로 이 시위가 막 확산될 조짐이 있었습니다. 5월 3일 날 한 5만여 명이 운집한 헤이마켓 광장에서 평화롭게 사람이 죽었지만 집회는 전혀 폭력성을 띠지 않았고 평화롭게 집회가 유지되고 있었고 밤까지 집회가 계속 이어졌었어요. 근데 밤 10시쯤 갑자기 곤봉으로 이 시위대를 이 경찰이 침탈했고 거기에 이제 노동자들이 맞서고 있을 때 경찰대호 안에서 이제 발포를 합니다. 발포를 해서 이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한 7명 정도의 경찰도 죽고 노동자도 죽고, 그러니까 무작위 발포를 해가지고 경찰이 쏜총에 경찰이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경찰대원에서 폭탄이 터졌는데 폭탄이 터져서 경찰관들이 사망하는 이런 사건이 발생한 거죠.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긴급 체포 입장이 떨어지고 어거스트 스파이스라고 하는 미국 노동운동의 지도자, 우리나라로 치면은 지금 현재 민주당 위원장쯤 되는 사람이 긴급 체포되고 그 동료들, 핵심 간부들, 그리고 한 3명 정도는 무정부주의자들이에요. 아나키스트들. 이 사람들은 평소에 이제 국가를 무력으로 이 노동자 이 혁명을 이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다 잡혀왔는데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이 사람들이 진범이다, 폭탄을 던진 사람이다 라는 증거는 일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때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증거제일주의 재판이었거든요. 근데 증거가 아무것도 없었고 뒤에 밝혀졌습니다만은 이때 판결에 동참했던 배심원들도 전부 다 돈으로 매수되고 이랬던 과정들이 뒤에 다 밝혀집니다. 한 1년 정도 있다가 형 집행이 됐는데 형 집행이 되기 전까지 미국 노동운동 전역에서 탄원을 넣고 구명을 하기 위해서 막 했는데 결국 7명이 사형 언도, 1명이 종신형을 언도받았다가 그 구호 구명 끝에 4명만 사형이 유지되고 4명은 1명은 15년형으로 감형되고 3명은 종신형으로 이렇게 감형이 된 상태였었고요. 사형 집행이 5명이 사형으로 유지가 됐고 2명이 종신형으로 1명이 15년형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이 감형이 되고 나서 사형 집행일을 얘네들은 예고를 해줬어요. 너무나 잔인하죠. 이거는 인권 문제, 사형수라 해도 사형 집행일을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근데 내일 당신은 사형시킬 것이야 라고 하니까 그 중에 5명 중에 한 사람은 너희들의 죽음을 맞이하느니 내 스스로 생을 마감하겠다 해서 감옥에서 자결을 해버리고 나머지 4사람은 그 집행일, 예고된 집행일에 교수형에 처해져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폭탄이 터진 이 과정은 아직까지도 진위가 밝혀지지 않고 있고 그 재판 과정에 증거가 일체 없고 이 사람들이 범인이라는 증거가 일체 없고 배심원들과 이 다 조작되고 매수됐다는 것이 3년 뒤에 이때 그 버지니아주 그 시카고가 버지니아주일 겁니다. 버지니아주 주지사에 의해서 주지사가 굉장히 이제 신노동자 성향의 주지사였거든요. 이 사람의 양심 고백을 통해서 이제 밝혀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7년 뒤에 밝혀지게 되고 7년이 되기 전에 3년쯤 됐을 때, 그러니까 어거스트 스파이스가 처형되고 2년이 지난 3년쯤 됐을 때 전 세계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죽음을, 이 희생을 헛되게 하지 말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헤이마켓 광장 사건의 시작점이었던 5월 1일 처음 노동자가 사망한, 총알에 사망한 이 날짜를 우리가 메이데이로, 5월의 날 메이데이로 정해서 노동절이라고 이름 붙이자. 그리고 이때 전 세계 노동자들의
노동자로서의 자기 자각, 아래서 깨어난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노동자들의 생일인 것처럼 축제이자 투쟁의 날로 삼자라는 것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결정을 했던 회의가 뭐냐면 이것을 역사 속에서는 제2 인터내셔널이라고 부릅니다. 1886년에 제1 인터내셔널도 있었겠죠. 역사적으로 제2 인터내셔널, 제3 인터내셔널, 제4 인터내셔널까지 소집이 됐었습니다. 이 인터내셔널, 우리말로 의역하면 국제노동자연대는 꽤 지속이 됐었어요. 근데 요즘 전 세계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없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재에서. 자본은 신자유주의가 되어서 전 세계의 국경 없이 마음껏 유동할 수 있는, 부유할 수 있는 이런 고도화된 유동성을 가지는데, 노동자들의 연대는 국가로 다 제한적으로 갇히게 되면서 상당히 과거에 1800년부터 이어졌던 이 국제노동자 연대는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죠. 저는 올해 노동절이 몇 축인지 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136주년. 네, 고맙습니다. 136년 전에 전 세계 노동자들이 자본은 국경을 달리 해도 노동자들은 국경을 초월해서 단결할 수 있었던 이런 어떤 그 국제노동자연대가 있었다면, 오늘날은 그것이 왜 역사 속에서 유실됐을까 하는 이런 측면을 들여다보는 것도 136주년 세계노동절을 바라보는 하나의 어떤 시사점 또는 평가의 지점, 포인트가 됐으면 하는 지점에서 이 국제 인터내셔널 설명과 같이 곁들여서 설명을 드렸고, 자본은 이렇게 세계를 넘나들지만 노동자들은 그러하지 못하다라는 부분들 확인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세계화는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 환경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복합적 현상이다. 그중 경제의 세계화를 보여주는 지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꼽을 수 있다 해서 상품 무역, 해외 직접 투자, 세계 자본시장, 초국적 기업 4개의 형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경제의 세계화 자료 출처들은 독일의 연방정치교육센터 사이트에서 인용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생산 기술부터 경제의 세계화를 이해하기 위한 4가지 요소, 아까 앞에 얘기했던 4가지 요소의 생산 기술 문제 같이 읽어 들어가겠습니다. 경제의 세계화를 가능하게 만든 근본적인 추동력은 생산 기술의 발전이다. 예컨대 1973년 모토로라가 세계 최초로 생산한 휴대폰은 벽돌폰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그 뒤 40년 만에 휴대폰은 크기가 손바닥보다 작아졌으며 두께는 1cm 이하로 얇아진 반면에 기능은 PC급 스마트폰으로 향상되었다. 가격은 $4,000에서 $1,000 수준으로 낮아졌다. 2012년 말 현재 전 세계 휴대폰 사용 인구는 65억 명으로 증가했다. 2011년 현재 애플, 노키아, 삼성전자 세 회사의 휴대폰 생산량은 20억 대이다. 그에 비하여 미국의 인구는 3억 명, 핀란드는 1천만 명, 한국은 5천만 명에 불과하다. 국내 시장에서는 도저히 소화할 수 없는 생산력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운송기술 및 통신기술의 발전은 공간적 제약을 뛰어넘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자본이 국내 시장을 넘어서서 세계 시장을 무대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생산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 1930년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2000년까지 70년 동안 해상 우선기는 65%, 항공 우선기는 88%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동안 전화 통화기는 99.7% 감소했다. 예컨대 아시아로부터 유럽으로 텔레비전을 수출할 경우 해상 운송 비용이 전체 비용에 차지하는 비중은 1.4%에 불과하다. 커피의 경우에는 1%에 불과하다. 생산력의 발전을 두고 보자면 경제의 세계화는 돌이킬 수 없는 추세라고 말할 수 있다. 문제는 이것이 누구에게 이득이 되고 누구에게 손해가 되느냐 하는 것이다. 네, 운송비와 통신비가 혁신을 거듭하면서 세계 시장이 말 그대로 하나의 단일 시장으로 통합되는 형태, 그것이 생산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도저히 시장을 확장하지 않으면 유지할 수 없는 형태의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하시고, 두 번째 요소 상품 무역,
무역이 증가하는 어떤 이 지표를 같이 한번 읽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어갈게요. 상품 무역이 증가하는 속도는 생산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 1960년부터 2010년까지 50년 동안 세계 상품 수출량은 15.3배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상품 생산량은 겨우 5.5배 증가했을 뿐이다. 세계 총생산에서 상품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에는 19.7%에 불과했는데 2008년에는 53.3%를 차지하고 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쭉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쟁으로 시장 포화를 극복했던 이 과정이 무역으로 대체되면서 이제 무역과 이제 수출이 쭉 확장된 형태로 이제 것이죠. 그야말로 이제 과거에는 배 타고 먼저 가가지고 거기다 깃발 꽂고 내 땅이야 하고 선포하면 됐던 이것이 이제 무역으로 이 세계 시장의 하나로 단일한 시장으로 형성되다 보니까 비중들이 그렇게 증가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각종 데이터나 지표들은 표와 그래프를 참고해 보시고요. 이것이 가능하게 만든 즉 현대판 저 누굽니까 저기 저 부자 별 씨에게 저기 돈 빌려서 저 매점 매석했던 그 우리 제목이 뭐죠? 허생전. 현대판 허생전. 지금 허생이 집에 이제 부인이 몰락한 양반이었지 않습니까? 왜 맨날 그 대답는 글이나 읽고 있냐? 글 읽으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하니까 내가 돈을 못 벌어서 안 버는 줄 아시오 하면서 부자 배 씨를 찾아가죠. 그래서 돈을 빌려주면 10배로 갚겠다 하고 돈을 빌려서 시장에 가서 말총을 다 사들이죠. 제주에서 올라오는 말총을 다 사들여가지고 말총이 이제 품귀 현상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김대감 집에 각 5개 납품하기로 했는데 말총 만드는 이제 수공업자가 큰일 났어요. 말총을 구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구할 수 없는 이런 시대가 됐을 때 말총으로 뭘 만듭니까, 여러분? 갑 만들지 않습니까? 갑. 그 말꼬리에 그 털 그걸로 하나하나 이렇게. 그래서 이게 비 맞으면 부주근해지고 이러니까 옛날에 우리 양반들은 이렇게 외쳤답니다. 비가 오면 오 마이 갓.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시장에 이제 말총을 구하는 가격이 이제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니까 그때에서 물건을 조금씩 다 풀어가지고 몇십 배의 이익을 올리고 부자 배씨에게 돈 10배를 갚고 부자 배씨가 궁금하니까 그럼 돈을 더 빌려달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명절을 앞두고 과일을 사드리고 그래서 이제 이 홍길동전에 나오는 율도국처럼 허생이 어딘가로 가서 이 자기만의 어떤 이상국가 이런 걸 만드는 이게 허생전 내용이죠. 이게 현대사에서 가능합니까?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지금 나프타 부족으로 지금 뭐 제조 공장에 뭐 난리 비상이 걸렸다 뭐 어제 알고 있는 뉴스 막 걸리던데 석유를 독점하면 모든 산업 분야에 전체 영향을 다 주기 때문에 석유를 내가 독점하겠다는 생각으로 허생처럼 석유를 다 끌어모을 뭐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배들 다 끌어다가 내 집 앞에 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걸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뭐다? 금융자본주의다. 금융자본주의는 어떤 형태로 이게 가능하게 만드는지 한번 계속 읽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직접 투자가 증가하는 속도는 상품 무역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 세계 자본의 해외 직접 투자는 1970년 130억 달러에 불과했는데 1990년에는 2,080억 달러, 2007년에는 1조 8천억 달러에 달했다. 불과 37년 사이에 무려 141배 증가한 것이다. 해외 직접 투자의 대부분은 국경을 초월하는 기업 인수 합병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예컨대 2007년 해외 직접 투자의 89.3%가 인수 합병 형태로 이루어졌다. 인수 합병을 통한 해외 직접 투자는 흔히 엄청난 규모의 구조조정과 정리 해고를 동반하고 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자본 수입국이 아니다. 2011년 세계 투자 보고서를 따르면 한 해 동안 한국에 유입된 외국 자본의 직접 투자는 69억 달러인데 비하여 한국 자본이 다른 나라로 진출한 해외 직접 투자는 162억 달러이다. 2011년 현재 한국에 투자되어 있는 외국 자본 총 잔액은 1270억 달러인데 비하여 한국 자본이 해외에 투자되어 있는 총 잔액은
1,340억 달러이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한국은 식민지 사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이런 객관적 사실을 어떻게 해석할까? 네. 14페이지에 보면은 상품 무역의 증가량이 상품 무역의 수출량 증가율이 15.3배 50년 동안 역사 속에. 근데 해외 직접 투자하는, 그러니까 만들어서 파는 것보다 자본만 진출해서 그 나라의 생산 기반 이런 것들을 지분으로 장악하는 비율이 기간은 좀 다릅니다. 50년 사이에 15.3배 뭐라고 하는 거 기간 좀 다릅니다만은 37년 사이에 141배가 증가했다. 어마어마한 거죠. 가히 지금 현재의 자본주의가 어떻게 유지되고 굴러가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 141배가 증가한 이 해외 자본들이 거기에 그냥 투자만 하느냐? 밑에 그래프 보시면은 전체 증가율 그래프 안에서 좀 채도가 높은 파란색이 녹색인가요? 그래프 해석이 좀 어려운데 하여튼 그 녹색이 기업 M&A, 인수합병, 구조조정, 그 안에서 수반되는 정리해고를 통해서 사람은 쳐내고, 사람을 왜 필연적으로 쳐내느냐에 대해서는 아까 부가가치 설명할 때 얘기 기억하시죠? 그죠? 자, 우리나라의 정리해고 제도가 이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시행 규칙에 따라서 100인 이하 사업장은 10명 이상 해고할 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럼 10명 밑으로 신고 안 하고 해고할 수 있어요. 정리해고라고 이름만 붙이면. 자, 그 다음에 199인 미만이니까 100명부터 999명까지는 10% 이상 해고할 때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100명 정도 되는 인원을 할 때 100명 이하는 또 그냥 잘라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100명 이상 해고할 때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는데 이거는 해고 요건, 허가 요건이 아니에요. 신고만 하면 돼요. 그럼 신고만 하면 해고는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 해고의 정당성은 노동부가 아닌 신고 수리는 노동부가 하는데, 이 해고의 정당성은 또 노동위원회를 가서 부당해고냐 정당해고냐를 또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전부, 우리가 왜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얘기하냐면 특히 해외 외투 자본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로 지금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구미의 옵티칼 우리 투쟁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들어와서 소위 말하는 먹튀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과정들이 필연적으로 계속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이윤율을 높이기 위해서. 자, 정리해고제 자본이 노린 맹점, 우리 노동자들의 함정 뭐겠습니까? 인간은 기계가 아니다라는 점이에요. 다들 임금 노동자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비율이 또 웃기지 않습니까? 10분의 1을 해고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했을 때, 그러면 이 10분의 1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해진 절차 요건을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요건이 있죠? 노조가 있으면 50일 전에 협의해야 되고, 대상자에게 30일 전에 통보해야 되고, 해고 회피의 노력을 충분하게 해야 되고, 해고 회피의 노력을 해도 안 되면 대상자 선정을 공정하게 해야 되고, 이런 법적 요건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요건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유럽 사회는 이렇지 않았죠. 경제 위기를 맞닥뜨렸을 때 유럽 사회는 대부분 노동 시간을 단축시켜 왔죠. 그래서 함께 살자의 전략으로 유럽은 그렇게 버텼다면, 미국, 일본, 한국의 자본주의는 독특하게 사람을 잘라내는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사람을 잘라내면 여기서 어떤 자본의 기대 효과가 생기냐면,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계는 시간당 얼마 생산, 이 피치를 절대 더 조작을 바꾸지 않는 한 더 수준 높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다 보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초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어떤 초능력? 대상자 선정을 아까 50일 전에 협의하고 30일 전에 통지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전에 해고 회피의 노력은 형식적으로 하겠죠. 누구 휴직을 돌린다든지 희망퇴직자를 받는다든지 위기의식 빡 고조시켜 놓고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니들 중에서 10%는 자를 거야, 이렇게 지금 선언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노동자들끼리 살아남기 위해서 죽을 똥 살똥 경쟁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 쉬운 해고의 시작이었다면, 이러한 방식의 구조조정, M&A 과정에서 구조조정과 인적 구조조정, 정리해고를 수반하는 것, 이것을 예전 특강 때 얘기했던 것처럼 김영삼 정부 때 OECD 가입 조건으로 세계 자본주의는 대한민국이 요구를 했던 것이고,
그것이 법 개정으로 실패하고 나니까 그해 겨울에 IMF 사태 터졌을 때 IMF가 달러를 빌려주는 조건으로 다시 요구하면서 대한민국은 급속도로 간접고용, 불안정고용, 비정규직 시대로 돌입하게 되었다. 이 흐름을 자본주의 흐름과 우리 한국 안에서의 노동시장의 화학적 변화, 이 흐름을 같이 이해하신다면 전체 맥락을 좀 같이 보면서 흐름을 이해하시는데 충분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소극적 금융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참, 한 가지. 그럼 한국은 희생만 하고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서로 뜯고 뜯기는 그야말로 정글의 법칙 속에서 2011년 기준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총자본이 1,270억 달러,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진출해 있는 자본이 1,340억 달러. 그러면 거의 이 정도면 우리나라는 과거 제국주의 시대처럼 식민지가 되어서 희생자냐라는 어떤 의문에서 지금은 희생자라기보다는 똑같이 그 흐름을 타고 있는 어떤 그것을 가해 피해로 본다면 가해자이기도 하고 피해자이기도 한 어떤 그런 상황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극적 금융시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누구까지 읽었죠? 금융자본의 해외 거래 증가 속도는 해외 직접 투자자가 증가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 생산량 증가 속도는 무역량 증가 속도는 해외 직접 투자 증가 속도는 국제 금융거래 증가 속도다. 신자유주의의 핵심적인 특징은 경제의 금융화에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가장 앞장서서 주동하고 있는 것은 미국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초국적 금융자본이다. 네, 주식시장 같이 쭉쭉 나눠 뵙겠습니다. 1980년부터 2008년까지 세계의 주식 총액은 불과 11배 증가했을 뿐인데 같은 기간 동안 주식의 거래량은 380배 증가했다. 이처럼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주식이 점점 더 투자 수단이 아니라 투기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상응하여 주식의 보유기간도 점점 더 짧아지고 있다. 1980년에는 주주들의 평균 주식 보유기간이 10년이었다. 그에 비하여 2008년에는 거래 빈도가 35배 빨라져서 주식 보유기간은 3개월에 불과했다. 금융 가생상품은 2008년 세계 경제 공황을 불러일으킨 주범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투기성 가생상품이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을 부추기고 그에 힘입어 엄청난 부동산 투기가 행해진 결과로 빚어진 것이다. 2008년 현재 세계 금융시장의 가생상품 총액은 57.9조 달러로서 주식 총액인 32.5조 달러보다 훨씬 크다. 2008년 한 해 동안 가생상품 거래액은 2,200조 달러에 달한다. 하루에 8조 8천억 달러가 거래된 셈이다. 2000년에 비하여 8년 동안 거의 6배가 불어났다. 소극적 금융시장이 어떻게 확장되었는지 주식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내가 공장을 짓고 싶은데 사업장을 짓고 싶은데 자기 자본 비율이 낮으니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걸 다 안 되니까 투자해라, 주주가 되라, 그렇게 해서 이윤을 남기면 같이 나눠 가자 이건데, 그래서 초기에는 어떤 투자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투자 개념으로 주식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새롭게 뭔가가 사업을 준비하고 출발할 때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주변에 다 주식 투자라는 말이 투자지 사실은 돈 넣고 돈 먹기 도박을 하고 있는 거하고 동일한 거잖아요. 내가 10만 원 투자해서 100만 원을 벌었으면 100만 원 투자했으면 1000만 원 벌었겠네? 도박판에서 배팅하는 것과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대 사회에 너무 일반화되어 있는 주식 투자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도덕적으로 해이한 도덕적 해이라든지 아니면 부도덕 이런 걸로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원리는 그렇다는 겁니다. 제일 심각한 건 파생 상품들이었죠. 특히 이때 당시에 뒤에 가면 문화적 측면이 나오는데 미국에서
이때 가장 히트쳤던 종전에 이 히트를 쳤던 드라마가 뭐였느냐? 섹스 앤 더 시티였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스토리 맥락은 다르게 가지만 걔네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이 뭐랄까 중산층 이하 서민들에게 동경하게 만들고 대형 SUV와 GM과 이 모기지가 같이 합작해서 이 실제로 대출 상품도 그렇게 정말 많이 만들어냈거든요. 맥락은 이랍니다. 원리는 그런 어떤 문화적 요소들을 막 해서 이제 나도 저런 좀 이웃들 간에 뭐 이러저러 오밀조밀 저런 주택 이런 거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가족들이 같이 타는 차 출퇴근차 이런 것들을 갖고 싶게 만드는 이런 동경을 막 하게 만들었다면 하나의 어떤 미란다 정책이었죠. 동경하게 함으로써 추종하게 만드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문화적 그런 들이 있었느냐. 일요일 밤에 경제야 놀자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경제야 놀자라는 코너에 이경규, 조영기, 김용만 이런 이제 또 아나운서 누구 오상진 이런 사람들이 MC로 나오면서 이때 엄청나게 많은 투자 상품들 소개를 했죠. 그래서 마치 지금은 펀드의 시대다. 펀드에 동참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막 분위기를 조장했습니다. 어느 집에 가서 그 집에 막 경제 구조 분석해 주면서 거기서 무슨 상품 하나 소개하고 거기서 소개했던 상품들이 전부 다 펀드 상품들이었거든요. 펀드 상품이 바로 이제 이 주식 시장에서의 파생 상품들이죠. 그 중에서 제일 이제 핵심적인 이 요소 하나만 좀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이런 거였죠. 그린스펀이라고 하는 당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이사장,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국은행 총재가 이 시스템을 보고 극찬을 했던 표현 중에 이 뉴욕타임즈 등등의 언론에서 막 엄청 떠들어댔던 용어가 있습니다. 21세기 연금술사들이다 라고 칭했었습니다. 왜 이게 21세기 연금술이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집을 짓도록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재무 구조나 직업 아니면 이 부채 상환의 어떤 이 건강성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막 카드 남발했던 것처럼 마구잡이식으로 막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빌려줬다가 이 사람이 상환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채권은 채권대로 그래서 지었던 집은 또 부동산 이제 물건으로 회수하는 거죠. 이게 회수되면은 다시 부동산 물건은 또 엄청나게 또 거래가 잘 돼요. 왜? 부동산에도 투기 버블이 가득해가지고 부동산 경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돈을 빌려줘서 집을 짓게 하는 이 모기지 대출이 이때만 해도 너무너무 끝까지 잘 나갈 줄 알았던 거예요. 뉴욕 월가에서는. 그리고 대부분의 투자은행들이 이렇게 돈을 회전시켰죠. 그리고 이렇게 회수한 채권은 다른 우량 채권과 쪼개서 믹스를 하는 겁니다. 그린스펀이 얘기했던 21세기 연금술이라고 했던 건 뭐였냐면 이 쪼개서 믹스한 채권을 또 덩어리를 만들고 그걸 또 쪼개는 거예요. 그걸 또 다른 우량주들하고 또 섞어서 또 쪼개고 해서 최소 5단계 이상을 쪼개서 채권을 섞어 놓은 거. 이것을 뭐 여러 가지 상품 유형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과거에 했던 펀드 뭐 쓰레기 돼가지고 집에 뭐 종쪼가리로 남아있는 거 뒷장에 이 약간들 깨알 같은 글씨로 막 적혀 있는 것에 영어로 됐든 한글로 됐든 거기에 CDS 이런 단어가 들어간 상품들은 전부 다 요 쓰레기 채권들 쪼개가지고 믹스해서 만든 이 쓰레기 채권들을 미국 이 시장에서는 MBS라고 부르는데 MBS를 쪼개가지고 만든 상품을 CDS 그리고 이것을 또 보험 파생 상품으로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 팔았습니다. 보험 상품으로는 약관에 보면 CDO 이런 단어가 약자로 들어가는 것은 전부 다 이런 이 부실 채권을 쪼개서 만든 상품들이다. 파생 상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론 보도나 이런 데 보면은 그렇게 해서 대출했다가 다시 회수하고 또 줬다가 회수하고 줬다가 회수하고 했는 이 순환 과정을 몇 배까지 했느냐? 기본 3,000배 정도를 가치를 튀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3,000배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는 동력은 뭡니까? 버블이 있을 때는 이 3,000배의 가치가 실물 가치가 3,000배 없더라도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버블이 꺼져버리면 3,000배를 소유하고 있는 각각이 각 이 소유를 회수하겠다라고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탄 나는 거죠.
그럼 제일 먼저 파탄나는 주체가 누구겠습니까? 실제로 실물 가치는 1인데 3천의 가치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3천의 채권을 가진 자들이 내 거 내놔라 내 거 내놔라 다 팔아버려요. 버블이 형성돼 있을 때는 잘 유지되던 부동산 시장이 뭔가 위기가 딱 감지되는 순간 노도나도 다 매도의 형태로 다 팔겠다 나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행이 다 지불해야 되잖아요. 실물 가치는 얼마만큼 지고 있습니까? 1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골드만삭스, 리만 브라더스, 메리츠, 모건 프리만 이런 미국의 굴지의 투자은행들이 이 시기에 다 자빠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게 왜 세계 공황으로 이어지느냐? 80년대 중반에 미국의 프라자 협정,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반대급부가 되어서 3조 황으로 이어졌던 그 프라자 협정 때 이때도 부동산 버블이 꺼져서 미국이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았던 사건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이때와는 다르게 그때는 그냥 미국 내에서 자체 부동산에 버블이 빠졌던 사건이었다면 그건 역시도 미국 사회에서는 이 미국의 3대 도덕적 해이라고 부르는 워터게이트 사건과 월남전 전쟁과 이 SNL 사건이라고 하는 이 부동산 버블 사건 이것을 미국 사회에서는 3대 도덕적 해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가보질 않아서 실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건과 다르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전 세계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미쳐버렸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렇게 만든 파생 상품을 아까 봤지 않습니까? 자료를 통해서 이제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 세계 시장이 하나의 시장으로 단일화된 흐름이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뭘도 팔아먹었다? 금융 상품도 팔아먹은 거죠. 그것을 문화적으로 뒷받침했던 것이 아까 그런 드라마라든지 우리나라에서는 예능 오락 프로그램을 통해서 거기에 동참해야 경제 흐름을 쫓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동네 우리 아줌마들 할매들 전부 다 뭣도 모르고 그전에는 전부 다 동네에서 뭐 했냐면 소소하게 반지 개하고 뭐 이러던 그 한 달에 몇만씩 타고 이런 것들을 전부 은행 가가지고 펀드 상품을 했다가 작게는 40% 많게는 60, 70% 다 날려먹고 쓰레기족 돼버린 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입니다. 서브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서브프라임, 서브라는 말은 아래에 받쳐주는 이런 뜻이잖아요. 프라임 등급, 그러니까 미국의 신용 등급이라고 하시면 돼요. 프라임 등급이 있고 알트 프라임이 있고 서브프라임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나라도 지금은 신용 등급 체계가 바뀌었는데 과거에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있을 때 10등급 되면은 신용 불량자지 않습니까? 8등급부터 은행 거래 안 되거든요. 8등급, 9등급은 잠재적 신용 불량자로 치부한단 말이에요. 8등급은 뭐 간혹 되긴 한데 9등급부터는 아예 신용 거래가 안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신용 등급이 9등급, 10등급인 사람들한테도 모기지 대출을 조건 없이 막 내준 이 사건에서 이름이 유래한 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다. 그리고 이것을 금융상품마저도 세계화 흐름 속에서 전 세계로 팔아먹으면서 유럽 사회가 직격탄을 맞았고 그 다음 중국 시장이 그 다음 타격을 입고 그 다음 쓰나미가 우리나라로 밀려온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던 겁니다. 더 웃긴 것은 포항에서는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딱 터지자마자 유럽을 강타하고 있을 때쯤에서는 실제로 국내 경기 지표에 전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을 때 포스코 살리기 운동 그러면서 우리 김문지 부장님 우리 최진영 동지 기억나십니까? 그때 당시에 포항 1시민 1포스코 주식깎기 운동 뭐 이런 거 막 했었어요. 아직 그 파고가 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시간입니다. 아 마무리 우리도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자, 이 세계화의 흐름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인 어떤 우리도 그 흐름에 편입된 어떤 과정이 있었다면 그 흐름에서 IMF 직격탄뿐만 아니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어떤 우리는 격동의 세계화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요까지 좀 살펴보고요. 오늘 요까지 하고 초국적 금융시장 파생 상품까지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요 2강 남은 거 나머지 조금만 더 하고 진행합시다. 그 대신 좀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세계화의 희생양들이라는 동영상을 우리 김정환 동지한테 영상을 보낼게요. 그래서 과연 IMF를 통해서 우리가 세계화에 편입된 그 과정이 세계 자본시장의 함정이냐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자책론이냐 요 어떤 두 가지 논점에 대한 학자들의 분석, 미국의 다큐멘터리 이걸 편집해 놓은 영상인데 영상 미리 좀 보고 와주시면 감사하겠고 정치의 세계화, 문화의 세계화를 통해서 어떻게 세계화가 정점에 달했는지 그리고 그러면 이 세계화는
아까 말씀드렸던 역사의 선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흐름인지 아니면 또 다른 변화의 흐름을 준비하고 맞닥뜨리고 있는지를 다음 시간에 약간 살펴보고 다음 상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있는지 체크하고 없으시면 오늘 교육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예,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등만 나가는 거예요. 전열은 살아있고. 네. 이거 분리해야 되지. 업무나 가라고 확실히 꺼버립니다. 그럼 그거는 저녁에도 7시 되면 꺼집니다.